삑 나오면서 만약에 암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속된 말로 헛짓을 하다가 핸드필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PDD가 신된다는 얘기는 가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마쳤고 직접적인 각 주요 증상과 환부에 대한 수술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앵무새를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깃털낭종이라는 거예요. 깃털낭종. 낭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부의 외부에 부풀듯이 튀어나온 양성종양 또는 뭐 염증성 양성종양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것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깃털낭종은 깃털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떠한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깃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피부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따라서 그 안에서 속된 말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이 발생한 부위, 즉 깃털이 자라나야 하는 모근과 그것의 주변부가 염증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네,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죠. 네, 그런 경우에는 마취하고서 낭종을 절개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거나 또는 여기를 절단하고 피부를 당겨서 수처, 즉 봉합하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보실까요? 호주에 있는 매우 유명한 이그조틱 애니멀 전문 병원이고요. 이제 호흡 마취를 하고 있고요. 네,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저런 상출물들이고요. 네, 날개 지금 방금 보신 것과 비슷한 형태로 우낭종 또는 깃털낭종, 피더시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트라는 것은 보통 일종의 종기라는 뜻이에요. 염증. 그게 또 하나가 있네요. 날개 끝에. 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있었던 거예요. 카나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앵무가 아니고 카나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수술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 위해서 뼈를 잘 잡고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깃털들을 다 뽑아냅니다. 여기는 지금 깃털이들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깃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마취가 됐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수술기죠. 방금 배운 전기 수술기를 통해서 앞에다가 지금 이제 볼테스라고 하는 확대경을 끼고 절개했습니다.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에 꽉 차 있죠. 염증성 물질들이. 일단 절개하고 포셉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저게 지금 다 깃털의 수지부라든지 깃털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저 안에서 환원한 거예요. 빡빡하게 묻어 있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엄청난 통증을 느꼈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네, 완전히 이제 뜯어냈습니다. 봉합을 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 밴딩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천은 어려워 보입니다. 워낙 피부가 조직이 얇기 때문에 환부도 크고.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고, 그것도 마저 지금 뜯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동일하게 전기 수술기로 절개를 하고, 네, 그대로 그냥 뜯어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이 우낭종 내부에 있던 염증성 물질들입니다. 이제 수처를 하는지 궁금한데, 보실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밴딩을 하는지. 제가 지금 소리를 작게 나도 저도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아마 그냥 그대로 밴딩해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수처를 하네요. 네, 이제 보시죠? 네, 주변 조직을 당겨서 봉합을 했습니다. 옆으로 넘어갔고. 자, 저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앵무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꽁지 기름샘의 어떠한 농양이 발생하거나 신생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꽁지 기름샘이라고 하는 엉덩이의 뒤쪽을 보통 우리가 이제 앵무새들 대부분의 조류들이 거기에 한 쌍의 기름샘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온몸에 도포를 해주고 그 기름들이 햇빛을 받으면 그것이 비타민 D로 변환되고 그것을 다시 부리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섭취해서 골격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칼슘 흡수를 용이하게 만들고 것의 대사를 용이하게 만들고 동시에 이 깃털에 발라준 도포해준 꽁지 기름샘으로부터 나온 기름들은 일종의 깃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햇빛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비로부터도 보호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없는 계통도 있습니다. 꽁지 기름샘이 없는 종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단은 개나 고양이의 항문낭 짜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부풀어 있으면 이것을 눌러서 짜서 여기 예를 들어 끝에가 조금 막혀 있다는 꾹 눌러주면 짜져가지고 피지 같은 게 찡 나오면서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또 반복되거나 악취가 나거나 또는 계속해서 부풀어서 뭐 피가 나거나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생제를 쓸 수도 있고요. 변신 항생제를 쓸 수 있고 항생제를 써서 의미가 없으면 네, 이 부분을 절개해서 잘라낼 수도 있다. 만약에 암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암과 관련된 병리학적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매우 어렵고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오겠죠. 앵무새에 암을 수술했다라고 하는 또는 뭐 치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내에서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통상 전기수술법 방금 보신 것을 이용해서 절개하고 안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소독한 다음에 봉합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걸 만약에 다 잘라버리면 봉합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네. 한 다음에는 자꾸 앵무새가 이거 아프니까 건드린단 말이에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칼라 목을 갖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거 있죠? 네. 그거를 씌워줘야 한다. 조류의 경우 참고로 엘리자베스 칼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것이고 하나는 휴지심처럼 생겨서 길게 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구 조직에 어떤 농양이나 종양 같은 게 발생하는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상처가 나는데 그게 잘 아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에게 어깨 쪽지가 어디다 부딪히거나 누가 잡아 뜯었는데 그것이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조리는 포유류하고 다르게 피부가 매우 얇아요. 네. 이게 아주 얇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특히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날개, 특히 두개골 쪽이에요. 두개골이 다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내에서 날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또는 쇠장이 아주 큰 경우에도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른 건 없고 그 환부 조직을 보고 이제 죽은 조직은 다 걷어내고요. 살아있는 조직은 적절히 소독한 다음에 항생제 투여하고 거기를 피부를 잘 당겨서 수처를 해주면 돼요.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수처한 다음에 거기를 밴딩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세라고 하는 종류의 특성상. 네, 엘리자베스 칼라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 그걸 당길 때 비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만약에 날개의 깃털의 방향인데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깃털이 이렇게 나란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이 잘 안 되는 상황.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 얘가 물어뜯어가지고 결국은 피더플러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조금 더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신생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종양이란 얘기죠. 뭐 지방종이나 뭐 황색종이나 농양이나 뭐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각각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언가가 새로운 조직이 악성이건 양성이건 생겨나거나 거기에 즉 염증, 고름이 들어차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경두부 쪽에 이제 기낭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낭이 뭐 워낙 많으니까요. 그 특정한 기낭이 과도하게 부풀어 올라서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특별한 원인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혹시 담배 연기가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들이 존재하고 그 경우에는 피부에 구멍을 내고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별도로 수처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아물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앵무새와 관련하여 연구조직 수술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화기관과 관련된 거예요. 생식선 수술은 사실은 그보다는 빈도가 훨씬 낮은데, 생식선은 뭐예요? 경소와 난소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모이 주머니를 절개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흔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이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핸드피딩을 하겠다고 속된 말로 헛짓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기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위 속으로, 모이주머니 속으로 모이주머니
그죠? 피딩용 기구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아주 흔히 발생하고요. 국내에서도 저도 여러 차례 봤고요. 이거 끝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마취한 상태에서 절개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황당하죠? 네, 아주 황당합니다. 그래서 모이주머니 같은 경우인데 닭인데 이 안쪽에 이렇게 어떤 이물질이 있으면 절개한 상태에서 아닌 걸 끄집어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안쪽에 보면 네 번, 이중 네 번,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수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처를 베이직 수처 패턴 일반적으로 저희가 널리 사용하는 수처, 즉 봉합의 패턴들이에요. 그럼 이제 각각의 것들이 그 서로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무슨 뭐 심플 인터럽트도 있고, 뭐 심플 컨티뉴어스도 있고, 뭐 버티컬 매트리스, 뭐 호리존털 매트리스, 폴드 인터럽트 이런 식으로 부위가 무엇이냐, 활동성이 높으냐, 조직이 두꺼우냐, 뭐 내장 기관이냐 등등이냐 따라서 수처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네 번이라고 하는 거는 번이 안쪽으로 말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이면 안으로 말리다라는 한자예요. 보통 인버전이라고 하고 또는 뭐 인트로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피부를 말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일단 방광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등등등처럼 어떠한 안에 있는 내용물, 액상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우려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촉면이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밀성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핸드피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이 주머니 화상이에요. 이제 아주 어린, 뭐 무슨 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불과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꽤 큰 종이에요. 손의 크기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맥커나 대형 포카트 정도인 것 같고, 구멍이 뻥 나서 안으로, 밖으로 핸드피드 포뮬러가 질질 흘러나오죠.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쪽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핸드피딩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온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해가지고 튜브 피딩을 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화상 입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궤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반장하는 거죠. 자, 수술 방법은 구멍이 났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개체의 활성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디가 괴사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잘못해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수치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거기가 터져버린다. 그래서 괴사된 조직과 괴사되지 않아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괴사된 조직은 다 처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모이주머니를 봉합해주면 됩니다. 아주 어린 경우에는 모이주머니 내벽과 외벽을 모아서 봉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중으로 내부는 내부대로 외부는 외부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먹이를 먹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모이 주머니를 패싱해서 바로 선 위로 음식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이 주머니 부위에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음식물이 닿아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될 수 있겠죠. 자, 어, 태어난 지 뭐 한 달 반쯤 된 블루앤골드 멤버고요. 영상 간략하게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멜번에 있는 동일한 수의사입니다. 자, 네, 마취를 하고 있고요. 밖에서 만졌을 때 손으로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포린 바디가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취가 끝났고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군요. 오래 걸리네요. 자, 마취가 끝났고요. 이제 양압 호흡이 진행되고 있고 환부, 즉 크롭, 모이주머니 부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털을 뽑고 그 안에 지금 만져진 밖에서도 지금 보입니다. 네, 모이주머니 핸드스팅 그게 아닌가? 다른 건가요? 다른 걸 먹었나? 아니, 핸드스팅 아니고 좀 더 보시죠. 좀 짧아 보이는데요.
쭉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수술기를 이용해서 절개하고 있습니다. 물주머니를 절개했고요. 이제 피가 별로 안 나죠. 전기 수술기를 이용하니까. 이제 외부 피부를 절개하고 모이주머니 안으로까지 지금 절개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형 메이크업을 하니까 생각보다 피부가 그래도 든든하네요. 단단하네요. 네, 이제 모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새 소리 들리시죠? 네, 나왔습니다. 뭐죠? 제 눈으로는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뭐 많이 들어있네요. 하나가 아니네요. 피를 닦아내면서 내부에 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더 이상 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수처를 하게 됩니다. 네,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실제로 수술이 되는지를 봤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모의 주머니는 사실은 채광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경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안에 다른 구조물이 없어요. 그래서 접근이 매우 쉬운 편인데 그렇지 않고 간이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이 내부에 있는 장기들 소장이나 대장에 접근해야 되는 경우에는 채광기 복술이라고 해서 채강을 여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조류의 경우는 유의할 것이 기낭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 채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낭 중의 하나인 후기낭을 절개하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되고 후기낭을 이렇게 절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어디에 구멍이 뚫려요? 기관계통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따라서 호흡 마취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절개한 다음에는 비난 관련되는 부분을 결차를 해줘야, 겸자로 결차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개복을 할 경우에는 머리를 조금 들어가지고 관리욕 같은 것들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줘야 한다. 뭐 좌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등등등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정소를 제거하거나 난관과 관련한 문제를 뭐 제거하거나 교정하거나 할 때, 또는 선이나 근위 등등의 또는 신장에 접근할 때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널리 사용한 것 중에 하나는 선위 절개술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모이 주머니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를 어떻게든 넘어가지고 선위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부로 집어넣어가지고 내시경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절개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PDD, 네. PD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생검은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PDD가 의심된다는 얘기는 선 위에 벽이 매우 얇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솔직히. 근데 생검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포셉 같은 걸 뜯어내면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궤양이 아니라 의원성, 의 사이의 접근, 의 사이의 어떤 조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세부적인 내용들 제가 다 써놨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수술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유의하시라라는 말씀을 이걸 뭐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의하시라가 아니라 네. 이런 과정에서 뭐 저희가 이제 신경에 손을 댄다든지 수의사가 그러면 소화기 계통을 통제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예후가 좋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리학적인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선이나 근위에서 암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위암 같은 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류의 경우는.
그다음에 장간막이라고 하는 포유류에 존재하는 해부학적 구조물, 어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절개술을 장절개를 한 다음에는 이제 술소복막염이라고 해가지고 수술한 다음에 발생하는 복막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간을 절개부로 위치시켜가지고 일반적으로 포유류에 존재하는 장간막의 역할을 대신해서 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조류 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곱창 먹는다면 곱창 왜 많이 먹어요? 맛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 콜라겐이 있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조류 위장에는 콜라겐 성분이 거의 없어요. 즉 점막 하하 조직이 없어요. 따라서 파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콜라겐이 뭐야? 쫄깃쫄깃하게 찔기기 때문에 봉합을 해도 그것을 잡아주는 봉합살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조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장을 절개하고 하게 되면 그 수술의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유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이 안에 들어갔던 다양한 포린 바디들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술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좀 더 잘 상세하게 보여주면 이건 지금 뭡니까? 모유주머니죠. 모유주머니고 모유주머니를 절개한 다음에 포셉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잘못된 물건을 포린 바디를 끄집어내고 이제 수처를 하고 있지요. 자, 난황절제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황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아리예요. 부화하고 나면 난황이 완전히 흡수된 게 제일 좋고 난황이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고 최악의 상황에서 난황이 밖으로 조금 삐져나온 경우 있습니다. 밖에 조금 삐져나와 있어도 노른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꼽을 통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빨려 들어가다 너무 크면 거기에 보통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항생제 처방을 하면서 치실 같은 것을 묶어서 난황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요. 또는 난황이 정상적으로 흡수됐는데 그 안에서 이를테면 감염이 되거나 뭐 장염이 발생하거나 등등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부를 열어서 난황을 제거해줘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아예 해부를 죽은 다음에 해부를 한 겁니다. 수술이 아니고 근데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난황 조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설강 쪽에서는 배설강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결국은 항문이죠. 조류의 경우는 총배설강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기에 성기, 출산, 그리고 배설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한 군데에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배설강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배설강 유두종이라고 해서 네. 그 에비앙 파필로마 바이러스 또 스타시움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응급性유두종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일종의 사마귀와 같은 것이에요. 네, 저도 지금 사마귀 하나 있어가지고 냉동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마귀들이 사마귀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었다가 사람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이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특정한 상황에서 떨어지면 나이가 들거나 어리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사마귀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사마귀가 배설강에 위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알을 낳거나 교미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은 질산은용액을 도포하거나 또는 냉동치료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다시 재발해요. 특히 남미 원산종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뭐 번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 배설강을 한번 뒤집어서 그 안쪽에 혹시나 배설강 내에 유두종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조치가 필요하다. 배설강 탈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항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질탈출처럼 배설강이 뒤집어져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발견 즉시 바로 수의사의 조치가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당 조직이 괴사하게 돼요.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또는 감염되게 돼요. 네. 그리고 장중첩이라고 해서 장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그 부분에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해당 장 조직을 다 잘라내야 돼요. 코카투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코카투가 이제 자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위하는 과정에서 배설강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조직들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긴장도가 풀어지면서 안에 있는 배설관과 관련한 구조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설관 둘레를 절단해서 배설관 자체가 좁아지게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번식은 불가능해져요. 항문에 발생한 유두종이고요. 이 유두종 때문에 유두처럼 생겼다, 젖꼭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유두종이라고 해요.
이제 남자고 여자고 젖꼭지의 그 젖꼭지와 사마귀의 모양을 비교하시면 같아요. 그래서 사마귀를 유두종이라고 유두처럼 생긴 종기다. 학문에 발생한 유두종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도 아마존으로 보이고요. 질사는 용액을 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유두종 때문에 분변을 제대로 변을 보지 못하니까 주변이 더럽지요. 이거는 이제 유두종의 그 조직,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세포적인 부분들, 구조를 보는 겁니다. 기관절개를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명관, 기관 내에 국균종, 즉 아스페라길러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아스페라길러스를 없앨 목적으로 기관으로 접근하는 것, 경구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기관 절개술을 쓸 수 있거나 또는 쌀알이나 무슨 해바라기씨 그런 것들이 기관에 들어가서 막힌 경우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 내시경을 하면 안 돼요. 기관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기관이 좁아져요. 따라서 아무리 좁은 내시경이라도 들어가는데 큰 종이 아니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절개하고 겉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들을 절개하고 그 다음에 기관을 열어서 안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벌려놓고 필요하면 그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긁어내거나 또는 주사기를 집어서 블로잉 하고 불어내는 방식으로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식으로 처리하고 최대한 빨리 봉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관을 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호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낭삽관 이게 머리 쪽이고 이게 폐 쪽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기관 삽관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경우에 있어서 이제 유가종이라고 해서 이런 곳에 상처가 생긴 다음에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관리 그리고 공업사 선택에 매우 유의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여기에 기관륜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어처럼 스프링처럼 되는 것을 최대 5개까지 절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 내에 어떤 이물질이 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그 기관종 같은 것이 발생한 모습이고요. 그걸 제거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관을 잘라내고 당겨가지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요. 생검은 바이옵시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조직의 구조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병리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폐나 간 또는 췌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내시경을 통해서 생검하는 장면에서 이제 포셉이 들어와가지고 내시경을 보고 있고 포셉이 들어와서 특정한 구조물, 이거는 간입니다. 간에 대해서 생검하기 위한 조직을 떼내는 과정이에요. 암이 의심되거나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절개할 수도 있고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라는 점까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간략하게 연무조직 수술이 실제로 조류, 앵무새에 있어서 소약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앵무새에 대한 진심, 앵무새에 대한 진짜 지식, 브리더스 퀄리티 신민용주 박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앵무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